2005년부터 사고물건 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시마테루를 운영하는 오시마테루 씨. 이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고물건 주인에게서 사이트에 올린 걸 내려라 하는 강력한 항의를 받을 때도 있다는데요. 몇 년 전 도심의 어느 아파트 소유주에게서도 몇 차례 그런 항의가 들어왔었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맞고 불행한 형태로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심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집이나 건물에는 반드시 입주자에게 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라는 건 누차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중개업법에 규정된 의무 중 하나로, 입주인에게 심리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은 이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입주자가 거기서 극단적 선택을 했거나 그 방이 살인사건 현장이었다면 부동산 중개업체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드시 그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집을 임대하거나 매물로 내놓는 나쁜 업체도 분명 존재한다네요. 오시마테루 씨가 이 사이트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그런 피해를 방지하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고요. 따라서 사고물건 주인이 항의를 강력하게 한다 해도 게시한 물건을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합니다. 모가지가 간당간당할 일이네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심의 어느 부동산은 다소 특이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으로 그 땅을 손에 넣은 소유자가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푼돈을 벌어들이는 일은 그다지 드문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토지의 효율적 활용 사례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 땅 주인이 불운했던 점은, 땅을 놀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바꿔 임대하고 있던 동안 거기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번개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 오시마테루 씨의 사이트에는 사고 물건의 위치뿐 아니라 외관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고 물건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원들과 나눠서 사진을 찍곤 하는데, 그러다 우연히 거기에 직접 가게 된 오시마테루 씨.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이트에 올리는 사고 물건 사진을 일부러 맑은 날 밝은 시간대에 찍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보를 얻은 뒤 바로 현장을 향했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고, 일단 사진은 찍었는데 다시 찍어야만 할 것 같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다시 갈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아 가까스로 다시 방문했을 때는 이미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 땅을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흔한데요. 오시마테루 씨도 그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유지에서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그 아파트의 외관을 촬영해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며칠 뒤 아파트 소유주가 사진 게재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항의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 소유주는 변호사를 통해 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착각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도 보내왔다고 하네요. 이 점에 대해서 오시마테루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소유주 입장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건물이 서기 전 이곳에서 극단적 선택 사건이 있었고 그런 역사를 가진 아파트이다 하는 점을 입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의에 응답해 게시물을 내릴 순 없었죠. 그러나 그 후로도 상대방의 클레임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고소하겠다는 강한 항의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네요. 그래서 이번 게시물은 처리하는 쪽이 좋지 않을까 고민하기 시작한 오시마테루 씨. 그러던 무렵의 이야기. 그냥 무심코 켜둔 TV에서 갑자기 그 아파트가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파트? 생각한 순간 그 뉴스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오시마테루 씨. 바로 그 항의가 있던 아파트에서 어린아이가 갑자기 심폐정지 상태에 빠졌고 그대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TV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전하고 있었답니다. 주차장 땅으로 있던 때 극단적 선택이 있은 지 몇 년도 안 돼 완전히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발생한 사망.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 법의학 해부를 진행했다는데 그 아이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파트 소유주에게서의 항의가 완전히 멈췄다고요. 그리고 오오시마 테루 씨는 다시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상한 점은요, 그 아파트 주변에는 이런 사고 물건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사고 물건이 전혀 없는데도 그 땅과 좌표에서는 별로 사이도 두지 않고 두 사람이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이라면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서너 번 계속된다면 거기에 뭔가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오시마 테루 씨의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수의 사고 물건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오시마 테루 씨가 사고 물건의 성지라고 부르는 어느 주택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그 주택은 모든 역에서도 꽤 먼 마을에 조용히 자리한 3층짜리 아파트라고 합니다. 말이 아파트지 그렇게 큰 건물도 아니고요. 조금 큰 단독주택 1층에 집주인의 작업실과 거주 공간이 있고 나머지 2층과 3층을 남에게 임대하고 있는 정도? 201호니 202호니 하는 방 번호는 없으며 각 층에 집, 방? 그렇게 하나씩만 있는 아담한 건물입니다. 이 작은 3층짜리 아파트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맨 위층부터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옥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빌딩처럼 지어졌으며 옥상은 평평하고 거기에 빨래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어느 주민이 목을 매달고 나쁜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아마도 빨래거리 막대나 난간을 이용해 목을 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그 아래인 3층. 건물 최상층에 해당하는 이 3층에서는 같이 살던 둘이 술을 먹고 싸움이 시작, 그 상황이 격화되었고 한 남자가 맥주병으로 상대를 때려 살해했습니다. 같이 살던 둘 사이의 갈등이 결국 상해 치사 사건까지 번지게 된 형국이죠. 옥상과 3층을 살펴봤는데요. 일단 2층을 건너뛰고 1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층에는 집주인인 할머니가 일하는 곳과 거주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옥상에서는 극단적 선택, 3층에서는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인해 불행히도 할머니는 사고 물건의 소유주가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할머니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칼 같은 걸 이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집주인 할머니를 살해했을까요?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범인은 이 아파트 2층에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경찰이 어느 단계부터 그 사람을 범인으로 추정했는지 그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현재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처럼 범인이 잡히지를 않으니 혹시 미궁으로 빠지는 건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슬슬 흐르기 시작했을 즈음 사이타마 산속에서 드디어 범인을 찾았던 겁니다. 하지만 2층 살던 그놈은 그때는 이미 극단적 선택 후였고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이 부패해 있었다고요. 1층부터 옥상까지 모든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4년. 각각의 전혀 관련 없는 죽음이 하나의 작은 건물 안에서 연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사고 물건이 아주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에서만은 왠지 모든 주민이 마치 초대받은 듯 죽음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오시마 테루 씨가 그래서 이 건물을 사고 물건의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물건은 지금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네요. 최근 정보로는 1층 부분은 겨우 임대할 사람을 찾은 모양으로 어느 업자의 자재 창고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오시마 테루 씨의 말로는 이게 바로 사고 물건을 활용하는 제일 좋은 형태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창고로 쓴다라는 게 특히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이 연속된 물건은 그런 방법 말고는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을 거라 본다고 합니다. 새로 이 사람이 거주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고지 의무가 발생하고 임대료도 낮게 설정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오오시마 테루 씨는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이렇게 자재 보관소나 대여실 등 물건을 놓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 또는 회의실로 대여하거나
라이브 하우스로 빌려주거나 등 여러 활용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으로는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도 사고 물건을 재생시키기 위해 자주 쓰이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해드린 아파트처럼 모든 층의 주민들이 짧은 시간 안에 각각 전혀 다른 형태로 목숨을 잃는 사례는 다른 곳에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오오시마 테루 씨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연이라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데요.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고 물건의 성지에 살았던 주민 중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눈칫밥을 많이 드시니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3층에서 같이 살던 사람을 맥주병으로 때려 살해한 남자. 사건 후 바로 교도소로 직행한 그는 목숨을 잃기 전 이 아파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오시마 테루 씨는 말합니다. 이건 제 추측인데요. 사건 당시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그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죽임으로써 유일하게 살아난 목숨도 결국 다른 주민의 뒤를 따라 이승을 떠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만은 아직도 살아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형기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아파트에서의 단 한 명의 생존자인 그 사람이 다음에 선택할 주거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일본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성이 공개하는 범죄 백서에서는 살인사건 수는 1954년 3081건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9년에는 950건까지 감소했다고 하네요. 한편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 가족 간 사건이라는 점도 확인된다고요. 즉, 사건이 발생하면 50% 이상의 확률로 범인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살인사건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한다. 그런 지금의 일본에서 사고 물건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적인 언행이 보이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같이 가실까요? 가정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남겨진 가족은 가해자의 가족이자 유족이라는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은 어떤 심경을 갖게 되는지 실제로 당사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종종 죽은 피해자보다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쪽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크게 보도된 게 약 15년 전 도심에서 발생한 토막살인일 것 같은데요. 그 집에는 부모님과 세 자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연말인 12월 30일. 연말연시를 외가댁에서 맞이하기 위해 부모님과 장남은 도쿄를 떠났고 집에는 21세인 차남과 20세인 장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차남은 재수학원에 다니는 재수생이었죠. 반면 장녀는 단과대에 다니면서 배우로서 무대와 영화에 출연하는 등 아주 외향적인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둘 사이의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점점 격화됐고 결국 격분한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고 심지어 톱으로 시신을 절단해 자루에 넣었습니다. 새해가 밝고 외가에서 돌아온 식구들이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됩니다. 차남은 곧 경찰에 체포되었죠. 도심지의 엘리트 가정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라 당시 많은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무대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단과대생인 여동생을 재수생활로 힘들어하던 오빠가 죽였다는 구도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범행 뒤 시신을 조각조각 절단한 잔혹성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몇 주 후 부모가 형제자매 사이의 관계와 사건에 대해 자기들의 생각을 솔직히 적은 글을 발표하자 사회의 관심은 부모의 마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글에서 부모는 둘 모두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아이들이다 하면서 체포된 차남에 대해서는 상냥하고 가족에게 폭력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사망한 여동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매우 성격이 강하고
절대로라고 해도 될 정도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못하는 아이였다며 강한 말로 그녀의 인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보면 왜 그때 딸아이가 미안하다고 오빠에게 사과하지 않았는지, 만약 사과만 했다면 오빠도 정신을 차리고 이런 악행에 이르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꼭 사건의 책임을 죽은 딸에게 덮어씌우고 체포된 아들을 변호하는 듯한 표현에 세상에 눈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남은 가족이 범인을 옹호한다는 경우는 실제로도 그리 드물지 않다고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오시마 테로 사이트에 있는 집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오오시마 테로 씨는 가끔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장남이 둘째를 죽인 이유는 부모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흉악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니 여기를 사고물건으로 만들지 말아달라. 피해자 측인 내가 이해하고 있고 사건은 완전히 끝났으니 정보를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인 거죠. 그러나 그 물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니 가족의 심정이 어떻든 사고물건으로 다루는 데는 변함이 없다는 오오시마 테로 씨.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사고물건에 살았던 일본 연예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0년 8월 말, 영화 링의 감독인 나카다 히데오가 메가폰을 잡고 아이돌 그룹 카톤의 카메나시 카즈야가 주연을 맡은 영화 사고물건 무서운 방이 공개되었습니다. 인기 없는 개인, 즉 개그맨이 PD에게서 TV에 나오니까 사고물건에 살아봐라 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사고물건에 살면서 심령적인 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의 원작이 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타노 마코토의 니들은 가지마, 기타노 마코토노 오마에라 이쿠나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죠. 기타노 마코토와 떨거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심령현상 같은 걸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사고물건에 들어가 산다 라는 발상도 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그리고 정말로 원작이 되었던 게 내가 쓴 사고물건 체험기, 사고물건 괴담 무서운 방입니다. 작가는 마츠바라 타니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출간되었습니다. 이 마츠바라 타니시라는 작가는 현재 개인인데요. 본인이 겪은 체험담을 기초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영화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츠바라 타니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오사카와 도쿄에 각각 사고물건을 빌리고 있고 오키나와에서도 통산 10번째 집이 되는 사고물건을 빌린 상태입니다만 원래는 연예인 경력이 10년이 넘었음에도 특별한 일거리도 없었고 그저 인기 없는 개인이었습니다. 영감도 없고 괴담도 안 가지고 있으며 오컬트에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닌 내가 사고물건에 살게 된 계기는 바로 선배 개인 기타노 마코토 씨의 한마디였습니다. 너 사고물건에 살아볼래?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없던 내 개인 인생을 크게 움직이게 한 건 틀림없어요. 실제로 사고물건에 살게 되면서 TV 방송인 기타노 마코토의 니들은 가지마에 정규 출연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오컬트 관련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물건에서의 생활과 모은 이야기가 책이 되고 그 책이 영화가 되었습니다. 영화 무서운 방에서는 이 일련의 흐름을 카메나시 카지야 씨가 무명 개인인 야마노 야마메를 연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마츠바라 타니시의 운명을 바꾼 사고물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타노 마코토 씨가 오사카 살인 사고물건으로 인터넷 검색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아파트였으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와쿠츠키 부켄이었답니다. 이와쿠츠키 부켄은 사고물건을 부르는 다른 말이죠. 마츠바라 타니시는 프로그램에서 지시하는 대로 직접 부동산 중개업소에 계약하러 갔다는데요. 담당자 왈, 제가 만약 친구에게 집을 보여준다면 10명 중 10명한테 여기가 아닌 다른 집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며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든 졸라 억지로 살게 되었으나 중개인은 현장 방문 때
집안에 아예 안 들어왔답니다. 그만큼 뭔가가 있는 매물이라고 느꼈다는 마츠바라. 방송 기획은 젊은 개인이 사고 물건에 살면서 매일 집을 촬영하고 귀신이 나오면 출연료를 받는다는 내용. 마츠바라는 첫날부터 희게 빛나는 물체를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 다양한 이상한 현상을 겪어가며 프로그램 기획은 활기가 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후배 개인인 하나이 니토헤이를 집에 초대했을 때 육중 복도를 걷고 있던 하나이 뒤에 니트 모자를 쓴 작업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딱 붙어있던 게 보였던 사건이랍니다. 나중에 하나이에게 확인해보니 그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네요. 둘은 아파트 분위기를 확인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6층까지 걸어 올라간 건데 그동안 엘베는 1층에 멈춰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 남자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난 거라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사실 10년 전에 이 물건에 마츠바라보다도 먼저 살았던 개인이 있었다고요. 일본의 혼혈 듀오 체드 멀레인 멤버인 티 카토. 그 개인 선배가 이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었답니다. 엘베에서 내리자마자 있는 603호. 당시 월세는 6만엔이었는데 입지와 넓이를 고려하면 가성비 갑인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입주하자마자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인터폰이 계속 울립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는. 그 현상이 너무 오래 지속돼 카토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인터폰이 울리는 순간 문을 열면 범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없으면 귀신일지도 모른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죽는 거네요. 카토는 인터폰이 자주 울리는 시간대를 분석,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왔죠. 띵동. 바로 문을 연다. 다다다다. 덜컹. 유치원생 같은 아이가 구석에 있는 한 집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층에 있는 끝집이 물장사하는 싱글맘들의 타가소 같은 곳이었다는. 아, 그렇구나. 원인을 알게 돼 안도한 카토였지만 이번엔 집으로 놀러온 여친이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 카토가 당시 사귀던 여친은 교토 명문가 출신으로 부모님 집 현관에는 커다란 수호석이라 불리는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이는 사람 같았는데 카토 집에 있다 돌아가면 너 또 카토네 집에 갔구나 하며 매번 맞췄다고 합니다. 네가 카토 집에 가면 엉뚱한 걸 데려오잖아. 내가 하나하나 다 쫓아내야만 해. 그러니까 이젠 거기 가지 마. 여친의 말로는 그 땅 자체가 영도, 즉 홀령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며 아파트는 그런 홀령들이 모이는 장소가 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파트 근처에 영도의 입구가 되는 작은 사당이 있을 거라고 해서 카토가 다시 근방을 찾아봤더니요. 그때까지 알지도 못했던 곳에 실제로 지장 보살상이 세워져 있다는 게 밝혀져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여친의 어머니는 이 아파트에 온 적도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여친은 카토의 집에 오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카토가 퇴근할 때까지 여친은 집에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방 내 귀퉁이에 촛불을 켜고 결계를 치는 시도를 했다네요. 하지만 계속 시도해도 한 군데만 촛불이 꼭 꺼지는 바람에 무서워진 여친은 카토에게 전화를 겁니다. 카토는 내가 없는 동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무서워. 촛불은 금지. 라고 했죠. 또 다른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여친이 귀신이 있어. 귀신이 있다고 하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어디? 물어봤더니 여친은 2개 있는 창문을 모두 가리켰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명. 남자가 들여다보고 있어. 이쪽 작은 창에는 여자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카토는 귀신을 도발해봅니다. 연마 귀신 있으면 말 좀 해봐. 그러자 바로 카토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간은 한밤중.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화면을 봤는데요. 발신자 표시 제한. 타이밍이 너무 무서워서 카토는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답니다. 며칠 뒤에 이 이야기를 파트너인 체드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체드는
우리 아버지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라고 말했다고요. 체드는 호주 출신 유학생 개닌입니다. 그의 고향인 호주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표시되는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들은 카토는 왜 한밤중에 니네 아버지가 아들 파트너에게 전화하냐? 묻자 체드는 시차 때문에? 라고 답했답니다. 하지만 호주와 일본의 시차는 1시간. 카토는 다시 휴대폰 기록을 확인하는데요. 그때 남겨진 음성사서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체드와 같이 들어보는데 전화 너머에서는 영어도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로 꼭 경전을 읽듯 누군가가 말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체드는 우리 아버지가 완전 꽐라가 됐을지도 몰라 하며 무서워하는 카토를 달래라고 했습니다만 사실 체드의 아버지가 카토의 번호를 알 리가 없죠. 그 뒤로도 카토의 여친은 아직도 귀신이 있어 라며 계속 말했습니다. 카토는 당시 인터넷 등에서 나오는 거울을 마주보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 심령 사진을 찍기 쉽다 하는 정보를 참고해 집안에서 거울을 마주보게 한 뒤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신 같은 건 찍히지 않았죠. 봐봐, 아무것도 안 찍혔잖아. 귀신 없으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여친을 진정시키고 찍었던 사진을 그날 중으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폴더를 확인해보니 삭제됐어야 할 사진 몇 장이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전부 지운 것 같은데? 의문을 품은 채 남은 사진을 봤더니요. 거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울 밖에서 이쪽을 보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뭉크의 절규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요. 카토는 그 사진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카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마츠바라 타니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나는 이를 도와주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탁, 이 첫 번째 아파트를 7년 만에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던 6층 복도를 봤죠. 7년 전과 변함은 없었지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카토 씨가 살던 603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01, 602, 604, 605. 근데 이게 6층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각 층에 사무실만이 없다는 것. 중개인에게 물어봤더니 원래 이 아파트는 불법 건축물이었는데 10년 전에 그 사실이 밝혀져 대대적으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거주 공간을 대량으로 줄여야 했던 것 같다네요. 아마도 규정 용적의 2배 정도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중개업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카토가 살던 엘베 바로 옆집이 603호. 마츠바라는 카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카토는 감회에 젖은 듯 그 집 좀 섬뜩했으니까 했습니다. 마츠바라가 살기 시작했을 때는 카토가 살던 603호는 이미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뭔가를 깨달은 마츠바라. 내가 본 후배 뒤에 딱 붙어있던 니트 모자의 남자. 그 사람은 어쩌면 없어진 603호에서 나온 건 아닐까 하는 것을요. 왜냐하면 하나이가 엘베 앞을 지나자마자 니트 모자의 남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이 니토의 뒤에는 엘베밖에는 없었는데요. 그 둘은 1층부터 걸어서 올라갔고 엘베는 1층에 멈춰 있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면 엘베 바로 옆에 있다 없어진 603호실 뿐. 카토의 사진에 나왔던 남자와 마츠바라가 복도에서 본 남자는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이렇게 남의 얘기만 주구장창 하던 마츠바라는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처음 살았던 연쇄살인이 있던 맨션에서는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 여자가 귀신 들렸다는 이유로 카페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 맨션 입구에서 사람이 차에 치였다는 이야기. 두 번째로 살게 된 집에서는 꼴록꼴록꼴록 하는 소리가 들어간 수수께끼 같은 자동 응답이 남아있거나 누군가가 문고리를 덜컥대며 돌리기도 했는데 이 집에서 살인사건을 일으킨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가 얼굴 인식을 못하게 되기도 했다고. 세 번째 집에서는 만성 두통에 시달렸고 네 번째 집에서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절. 다섯 번째 집에서는
자도 체력 회복이 안 됐고 후배 개닌과 같이 집을 쓰던 6번째 집에서는 마츠바라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귀가했다는. 기이한 현상은 마츠바라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퍼집니다. 사고 물건으로 이사하는 걸 도와준 후배 개닌 둘이 마츠바라 본인이 차에 치였던 것과 같은 시기에 마찬가지로 차에 치였다고요. 마츠바라는 말합니다. 쇼치코 엔터테인먼트 선배인 기타노 마코토 씨는 전화로 나한테 업무상 주의를 준 직후 키우던 개가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요. 라디오 방송 이벤트를 관람하고 있던 아저씨는 나랑 악수하던 순간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쓰고 있던 안경이 저절로 날아갔습니다. 또한 이런 사진이 있는데요. 이 라디오 이벤트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에서 마츠바라의 얼굴만 이상하게 검게 나옵니다. 이 사진을 본 어떤 주지 스님이 남은 수명이 5년이라고 선고했다고도 합니다. 방송국 영업 쪽 분과 라인을 교환하려는데 그 순간부터 그분 폰 대기 화면에 블랙홀 같은 큰 검은 원이 표시되더니 사라졌어요. TV 오디션 프로에서는 내가 괴담을 시작한 순간 스텝의 연주가 끊어졌습니다. 괴담 이벤트를 진행한 오카야마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내가 머물 예정이었던 방에 수수께끼의 마라는 숙박객이 머물고 있었고 직원이 방을 확인하러 가보니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한 방의 침대 시트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록풍기에 있는 패티시 바에서는 괴담 이벤트를 열기 약 한 달 전 어느 날 주인인 마마가 가게에서 기절해 쓰러졌고 새벽에 눈을 뜬 후 기절한 동안의 기억을 되찾으려 명세서를 봤더니 23시 마츠바라 타니시 씨 여성 2명과 방문 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오사카에 있었거든요. 이 외로도 출판 관계자들에게도 차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만화가 겸 작가인 무라타 라무는 마츠바라의 체험담인 2번째 사고 물건에서 수수께끼에 꼴록꼴록 소리만 남은 자동 응답기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줬습니다. 그 네임 작업을 하던 때 본 적도 없는 전화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지?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꼴록꼴록꼴록 하는 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다고 하네요. 만화가인 미야모토 구미에게는 무라타 라무의 체험을 말한 뒤 똑같은 2번째 이야기를 다른 만화책에다 그려달라고 했는데요. 심야 작업 중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가 와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출판사의 편집자는 마츠바라와의 회의가 끝난 직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이 목소리로 그만해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네요. 게다가 다른 출판사의 편집자는 목욕하고 나왔더니 폰에 많은 지인에게서 이 아저씨 누구? 라는 문자가 들어와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편집자가 참고 자료로 보낸 어느 인물 사진이 자기도 모르는 새 자기 지인들에게 랜덤으로 전송되었다는 것으로 그 답장이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만화가인 오쿠 카오리는 마츠바라 타니시를 소재로 한 만화를 연재하기 시작한 뒤 자택 맨션에서 투신자살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마츠바라의 단행본 담당 편집자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맨션 복도에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가득한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날 아래층 주민이 고독사한 것이 밝혀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여름 마츠바라가 사고 물건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입구에 멈춰있는 트럭과 복도에 가득한 악취로 위화감을 느낍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아보자 자기가 사는 바로 윗집에서 온몸을 흰색 방호복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쓰레기집 같은 방을 청소하며 짐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아마도 사람이 죽은 듯. 바로 윗집도 사고 물건이 되어버린 현재 입주 중인 사고 물건. 이 집에서는 50대 남성이 목을 매 사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열한 이야기는 전부 단순한 사실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사고 물건과 연관되어 발생했다. 그런 확증은 없죠. 그냥 우연이라고 넘기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은 마츠바라 타니시가 사고 물건에 살게 되고 나서 6년 동안 일어난 우연인 겁니다. 마츠바라 타니시는 2번째 단행본으로 심령스팟, 사건 현장, 처형장 유적, 기묘한 전설에 남아있는 신사 등을 모아 2년 동안 200곳이 넘는 별난 곳을 돌아다니며 이것을 기록한 책을 낼 예정이라는데요.
그 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고물건 헌터들에 대해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어떻게 이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최근 우케치라는 작가의 이상한 집이 넷플릭스의 영화로 떴는데요. 볼만하더라고요. 요즘은 집에 이상한 구조 같은 걸 다루는 유튜버들이 꽤 많아서 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글이 엄청 길어졌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